하루 이면. 사장은 확실히 열이 받아 있었다. 일요일 아침 뭔가 시끄러워서 공장에 나가봤더니 부장과 팀장이 새벽부터 나와 있었다. 그 새벽에 출근해서 재생 수지를 빼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쪽도 그렇지만 재생 수지 업체인 폴리테크에도 할 일은 아니다. 전형적인 갑질인 셈이다.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모른 척 피했다. 제품이 반품되거나 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역시 이 회사에서 내 비전은 그리 밝지 않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기 경영자가 될 팀장과 어쨌거나 생산 책임자인 부장에게 난 최악의 고자질을 한 셈이 돼버렸다. 어차피 옮길 작정을 한 상태다. 그때까지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됐다. 잊기로 했다. 어제 생산했던 햄 뚜껑을 찾아서 사무실에 따로 빼놓았다. 섞이면 곤란했다. 7박스 반 정도니까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해도 순식간에 28만원 정도를 날린 셈이다. 꽤 많은 물량이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내 책임이 되고만 일요일 아침에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기계와 공장 시설을 끄는 일을 하고 나니 9시가 넘었다. 오랜만에 휴일이었다. 잠을 좀 늘어지게 잘까 하다가 애프터를 해야 할 것 같아 세정씨에게 전화를 했다. 잘 잤어요? 네, 오늘은 뭐 하세요? 빨래를 돌리고 좀 잘까 하는데 혜정씨는 오늘 일해요? 네, 오늘 1시 정도에 시작해서 8시 반 정도까지는 가게 열려고요. 그럼 이따가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오세요. 쫄면 해드릴게요. 네. 씻고 빨래를 돌리고 아침을 먹고서는 좀 더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갔더니 김 부장이었다. 새벽부터 왔다더니 집에 간 것이 아니었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아니, 어디 나가려던 참인가 봐? 네, 그런데 시간 약속은 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 과장은 먹지도 않잖아. 저야 흑괴수 마시면 되지요. 들어오십시오. 다행히 사놓고 먹지 않은 믹스커피가 있어서 한 잔을 타주고 나도 냉장고에서 헛개수 작은 페트병 하나를 땄다. 이 과장은 헛개수 되게 좋아하네. 그냥요, 고소하다 싶어서요. 기왕 마시려면 뭐 보리차 같은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귀 때문에 카페인이랑 탄산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살면 얼마나 살겠냐 싶어서 먹게 되는데 이 과장은 정말 남달라. 딱 끊었잖아. 아닙니다. 병이 괴롭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이렇게 부장님이랑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 이야기를 하면 못 듣는 게 많아요.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회의 같은 데서 이야기 나왔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부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다.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더니 부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 예? 마스터 배치 바꾸고 재생 수지 바꿔서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네, 저야 월급 받아 먹고 살지만 김 팀장도 그렇고 부장님도 월급으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과장이 좀 도와줘야겠어. 네? 김 부장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나 했더니 결국 경영권 다툼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긴 연매출 80억 원을 바라보는 회사를 물려받는 일이다. 작거나 단순하다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더구나 매출은 점점 늘고 있기도 했다. 김 부장이 털어놓는 말은 나도 거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것 중 나도 모르던 일이 있었다. 김 실장이 7월 정도부터 사장에게 새로운 공장장을 영입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장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절 받쳐줬냐? 솔직히 김상덕이가 오래 있었던 거 빼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있냐 없냐? 안 그래? 왜 갑자기 공장장 영입건이 나왔는데요? 7, 8월에 클레임이 좀 있었잖아. 기회를 잡은 거지. 인몰드 도입하면서 내가 좀 헤맨 것도 있고 이때다 싶었겠지. 정세헌이라고 입만 산 노인네가 있거든. 그 양반을 데려오자 했다더라. 그러니 어쩌겠어. 쪽팔리지만 명철이에게 붙은 거야. 김 팀장이 부장님을 살린 건가요? 솔직히 누나가 살렸지. 물론
김 팀장이 지 엄마한테 매달린 것도 맞긴 하고. 그런데 그 새끼가 함정을 판 거야. 함정이라니요? 우리도 몰랐다. 이번에 알았어. 네팔 수지가 김 팀장을 유혹한 거였어. 까놓고 여자가 벗고 덤비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걸 김상덕이가 돈 주고 시킨 거더라고. 뭔가 아기가 맞아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과 원자재를 바꾸는 것과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궁금했다. 기본적으로는 이직이 결정되는 순간 회사를 떠날 생각이라 그때까지 별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재료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요? 아, 그 업체들이 모두 김 실장이 관리하는 업체들이거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김 실장이 거기서 뭘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명철이가 사람 시켜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텐데 김 실장의 공장에서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지. 솔직히 누나나 매영에게 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했지. 김 실장의 거래선이 아니더라도 새 업체를 통해서 더 싼 가격에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다 그런 욕심도 있었고 잘 되진 않았지만 회사 안의 권력관계나 작은 인간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내가 전혀 모르던 싸움이 이미 5개월 전부터 있었고 그 싸움에서 난 소외되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저들은 모두 가족관계로 엮여 있었고 나야 그냥 외부인이었으니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던 게 당연했지만 놀라고 기분이 나쁜 것만은 사실이었다. 사장이 요즘 이 과장 이야기를 많이 해. 솔직히 나도 그래. 이 과장이 자리 잡으면서 일이 잘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과장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계속 일이 터진 것만 봐도 그래. 우리는 이 과장이 필요해. 김 팀장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 만약 김 팀장이 회사를 맡으면 김 팀장이랑 염대리가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외부 영업을 맡아서 서울 사무소로 아예 빠지고 공장을 내가 만든 걸로 말이야. 이 과장은 회사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경영 이사를 맡아. 많지는 않겠지만 지분도 줄게. 약속해. 솔직히 김 실장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 과장을 끼워 넣으면 회사는 더 잘 돌아갈 게 뻔하잖아. 지분과 이사 자리를 약속했지만 지금 말한 것은 부장의 생각일 뿐이었다. 김 팀장이 사람 대하는 게 서툴다는 걸 잘 아는 사장이 회사의 근간인 영업을 김 팀장에게 맡길 리도 없었고 내가 김 실장의 자리에 가게 되면 회사가 내 생각과 의지대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꼴을 사장이 보고 있을 리도 없었다. 김 부장과 김 팀장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날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려 한다는 건 너무 큰일이라서 믿기진 않았지만 기분 자체는 좋았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미 떠날 결심까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나 역시 말로 하는 공치사를 했다. 돈도 들지 않는 일이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이번에 한 놈을 새로 뽑을 거야. 염대리랑 그 녀석을 뽑아서 제대로 가르쳐. 그리고 재료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와. 사출 아카데미도. 회사에서 비용 댈게. 이건 이미 사장님도 아시는 문제야. 그리고 저녁에 김 팀장이랑 한잔 하자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일단 나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기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회사는 전형적인 사장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회사였다. 우리 회사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동력이 있었다. 하나는 사장이 카이스트와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맺은 대기업 CEO들과의 친분으로 따내서 쏟아진 빅 오더들과 생산직 직원들을 전원 외국인으로 고용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만을 주면서 직원을 쥐어짜고 원재료든 기계든 무조건 최저가 입찰을 하며 어느새 건전해지고만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그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하는 면은 없었지만 역시 정이 가거나 평생 직장으로 삼을 직장인가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극단적인 성과주의자인 사장은 사장의 오랜 친구인 김 차장을 무능력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무능력자인 아들 김 팀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을 다녀온 아직 제 능력을 꽃피우지 못한 대기 만성형의 인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어쨌거나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만둘 때까지라도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했다. 평택역 안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2권 사고 역사 안의 커피숍에서 책을 읽었다. 시계를 보다가 지금쯤이면 가게를 열었겠구나 싶어서 세정시의 분식집으로 갔더니 테이블에 의외로 중년의 아저씨 손님이 가득했다. 가게로 들어서는 나를 보더니 세정씨는 재빠르게 내게 라면과 뚝배기 불고기가 든 쟁반을 건넸다. 5번 테이블이에요. 오빠 부탁해요. 파카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고는 테이블 번호를 보면서 음식을 가져다 줬다. 그 사이에 잡채밥과 떡볶이를 완성한 세정씨는 내게 다시 음식을 배달시켰고 그렇게 정신없이 1시간 정도를 일했다. 신기하게도 2시가 되자 전혀 손님이 없었다. 세정씨는 손이 빨랐다. 어느새 설거지를 마치고는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는 내게 다가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물었다. 뭘 드릴까요, 손님? 쫄면? 스텐 그릇에 담긴 쫄면이 먹음직스러웠다. 순식간에 쫄면 2그릇을 완성한 세정씨가 장국을 떠다주고는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가져왔다. 내가 만든 김치예요. 가게에선 가격 때문에 중국산을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저씨 손님이 많아요? 아, 근처에서 노가다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일요일엔 한밭집이 하지 않아서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엄청 바빠요. 그래도 오늘은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매우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말을 하는 세정씨가 이상스럽게 여겨질 만도 했는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았다. 나도 존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도 세정씨도 음식을 먹는 게 느렸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점과 취향을 알아가는 게 즐거웠다. 세정씨가 일어나더니 밥솥에서 밥을 2공기 퍼오더니 내게도 하나를 내밀었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서 공깃밥까지 먹으면 과하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받고 열심히 먹었다. 세정씨가 자기 핸드폰을 내게 내밀었다. 세정씨와 닮은 아주머니 사진이었다. 우리 엄마예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딸내미 시집가는 게 소원이세요. 난 오빠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오빠는 나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